2주제 발표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주제는 행동과학과 세무행정입니다. 발제는 홍성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께서 해주시고요. 좌장은 이제 고은경 한국세무학회 세무사회 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윤재원 홍익대학교 교수님, 그 다음에 장재영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님, 그리고 황장훈 한국세무사회 회계제도연구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좌장, 발제, 토론 맡으신 5분은 여기 올라오셔서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주제 진행은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고은경입니다. 우리 오늘 한국조세연구포럼과 한국세무사회 공동학술대회로 개최하는 이 학회에서 제가 이 주제에 사회를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우리 원래 대주제는 세무행정의 혁신과 납세자 권익보호였습니다. 앞에 1주제가 세무조사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서 사실 납세자 권익보호에 반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있었지만 좀 플로어에서 열띤 토론이 있어서 그런 부분 상당한 부분 좀 반영이 되었을 것 같고요. 우리 이 주제는 행동과학과 세무행정이라고 해서 참 앞의 주제와 달리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도 조금 더 재미있게 그냥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좀 더 어떻게 하면 납세자들이 국세청의 세금 부과 징수 행정 및 납세자들의 납세 의무 이행을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방법들, 행동과학적인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여러 가지 바람직한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발표하실 분은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별도로 소개는 안 하고요. 일단 홍성은 우리 시립대 교수님께서 20분 정도 발표해 주시고 세 분 토론자분께서 각 10분 정도 토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소개를 할까요? 우리 홍성은 시립대 교수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그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세무사회 공동학술대회라는 뜻깊은 자리에서 이 발표를 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행동과학과 세무행정입니다. 오늘 발표를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 연구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제목에 행동과학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행동과학이라는 것에서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응용한 이제 여러 가지 정책 사례들이 최근에 이제 여러 나라들에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세 행정 사례들을 간략히 소개를 하고, 이렇게 이론과 여러 가지 다른 나라의 정책 사례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이 세정 운영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사항들을 제가 재현하는 순서로 이렇게 오늘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 자료는 사실 제가 이제 작년까지는 제 소속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었는데요. 그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이제 국세청 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그 제목이 이제 행동과학을 활용한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구현 방안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제가 작업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의 발표를 구성을 했는데, 사실 이 보고서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제가 이제 1년을 지나면서 그 보고서의 내용들을 약간 발전시키고, 그 당시에 또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담지 못했던 내용들이 들어가서 발전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연구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동과학
이란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행동과학, 이제 behavioral science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사회적이고 심리적이고 인지적인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들이 의사 결정을 할 때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할지 선택을 할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이고 심리적이고 인지적인 요인들을 고려를 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설계하고 할 때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행동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행동과학을 이제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경제 현상이나 제도 정책들을 이제 많은 이제 그 학자들이 연구를 했고 그러한 공로로서 이제 수차례 노벨상을 수상하는 이런 쾌거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제 학문적인 어떤 그런 연구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연구들이 이제 학문적으로 많이 쌓이다가 보니까 이 주요국들, 그러니까 영국, 캐나다, 미국, 뭐 덴마크뿐만 아니라 이제 OECD까지 이렇게 같이 나서가지고 이러한 행동과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선도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쌓인 지식들을 이제 실제 그 정책 또는 제도 설계에 응용하는 것을 한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도들이 한 2017년, 18년부터 이제 많이 나타났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행동과학이라는 좀 이제 딱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용어 또는 이름으로 불리는 게 아니라 이제 아마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넛지라는 이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넛지라는 원래 이 영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이렇게 팔꿈치 같은 걸로 이렇게 툭툭 옆 사람을 찌른다라는 뜻인데요. 뭐냐면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뭐 이렇게 말로 하거나 이렇게 막 명시적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행동과학적인 우리가 이제 사회적이고 심리적이고 인지적으로 어떤 사람의 행동을 이해를 한 다음에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유도하는데 그 유도하는 게 이렇게 뭐 말이나 이렇게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툭툭 찌르기 같은 방식으로 약간의 어떤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떠한 그런 정보를 받아들이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의사결정하는 환경을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정책을 짜면은 그러한 정책이 목표로 했던 것들의 방향으로 사람들이 잘 움직여서 어떤 정책의 수능도가 올라가고 제도에 대해서 이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어떤 제도 개선, 정책 개선에 이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나라들이나 국제기구에서 이제 넛지 팀이라는 것을 많이 만들어서 이런 제도를 개선하는 이제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이 설명을 너무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드려가지고 이제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걸 이제 우리 세정 이 납세 행정 측면으로 조금 이제 좀 더 구체화를 해서 보면 결국에는 이건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너무 단순화한 경향이 있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건 단순히 연구 배경이니까요. 이제 좀 더 자세히 이후에 이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어쨌든 한번 단순하게 정리한 거를 말씀드리면 어쨌든 납세자가 이 여러 가지 세정 서비스를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납세도 하고 뭐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리고 납세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뭐 투자가 됐든 뭐 경제활동이 됐든 의사결정을 할 텐데 이러한 이제 의사결정들을 납세자가 쭉 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납세자로 하면 좀 딱딱하게 되면 국민들, 뭐 기업이 됐든 개인이 됐든 계속 의사결정을 해서 그런 것들의 결과가 어떤 소득이나 경제활동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이제 뭐 내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세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쭉 흘러갈 텐데요. 근데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개인이 됐든 기업이 됐든 이 납세자들 국민들이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기억을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정보들을 기억을 하고 이것들을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행동과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이고 심리적이고 인지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게 행동과학의 기본적인 메시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행동과학적인 어떤 지식들을 활용을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정보를 기억하고 처리하고 결정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해함으로써 그 의사결정 과정들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고 정책을 설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세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납세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다른 나라들이나 국제기구들에서 넛지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정이나 일반적인 행정 서비스의 어떤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행동과학의 어떤 지식이나 방법론을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한 배경에서 우리도 이런 것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런 연구를 해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과학 이론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정책을 개선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제언사항 이런 것들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동과학 이론을요, 뭐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요. 제가 한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 방법론 하나를 이제 더 더해서 총 8가지 이제로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행동과학 이론 중에 손실 회피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행동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손해도 볼 것이고 이익도 볼 것이고 그럴 텐데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을 해서 어떤 안 중에서 이제 고르겠죠.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텐데 여러 대안으로부터 이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대안을 이제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감수해야 되는 어떤 손실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는 그 이익과 손실을 결국에는 비교를 할 텐데요. 사람들이 네가 이익을 얻는다라고 얘기한 것과 네가 손실을 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손실을 본다는 사실에서 그 이익과 손실이 동일한 크기라고 하더라도 손실을 본다는 사실에서 더 큰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손실이 불확실한 손실이다라고 한다면 그 불확실한 손실을 더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득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이득 아니면 동일한 크기의 이득에 대해서는 이런 손실을 회피하는 것보다 그러한 경향이 더 적게 나타난다라는 것이 이제 이 손실 회피 이론이라는 행동과학 분야의 어떤 이론의 한 가지가 되겠는데요. 요걸 우리 이제 그 세정과 관련돼서 연결지어 보면, 납세자들이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만약에 우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세금은 사실 이렇게 내면 여러 가지 좋은 용도로 쓰이고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좋은 목적으로 쓰이지만, 아무래도 이 세금 내는 것을 그 내는 시점에서는 비용으로 일종의 손실로서 인식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손실회피 이론에 따르면은 여러 가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손실이 싫다고 했으니까 이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뭐 어떤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는 조세피로 이렇게 조세 전략에 의해서 하는 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는 더 나가서 탈세까지 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조세 회피를 시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손실 회피 이론의 어떤 요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프레이밍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굳이 행동과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정치 관련, 시사 관련 코멘트 하시는 분들이 프레이밍이라는 말을 워낙 많이 써서 이제는 굉장히 대중화가 된 용어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행동과학에서 처음 출발을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노벨상 타신, 노벨 경제학상을 타신 3분의 이 행동과학을 연구하신 분 중에 그 첫 번째에 해당되는 카네만 교수님이 처음 제시한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선택할 대안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쫙 제시를 하는데, 이러한 대안들이 사실 경제적으로 동등한, 실질적으로 동등한 효과를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가장 간단한 사례가 뭐냐면 이게 되겠습니다. 수술에 의한 사망 확률이 10%다. 라고 얘기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의사가 환자에게 이제 그 어떤 수술의 결과, 예상 경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이 수술을 받으면 사망 확률이 10%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과 생존 확률이 90%다. 라고 얘기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사망 확률이 10%라고 얘기하는 것과 생존 확률이 90%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망과 생존 사이에 이제 약간 경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엄밀하게 의학적으로는 뭐 그걸 차치해놓고 사망하고 생존 2가지만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사망 10%라고 얘기하는 것과 생존 90%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효과를 주는 얘기입니다. 근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수술에 의한 어떤 처방에 의한 사망률이 10%다라고 설명을 들었을 때는 그러한 처방을 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뭐에 비해서? 생존 확률이 90%다라고는 얘기를 듣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동일한 정보를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 상황을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정보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다른 정보로 받아들이고 다르게 의사결정을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세 쪽으로 연결해 보면 우리 이제 그 근로소득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연말정산을 많이 받는데요. 그 연말정산을 할 때 사실은 이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이제 그때 이제 그 원천징수로 세금을 내고 이제 마지막에 연말정산을 신고를 하면서 정리를 해갖고 이제 추가적으로 내가 납부를 할지 환급을 받을지에 대한 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어떠한 면에서 보면은 이게 정말 이제 그냥 경제적으로만 생각하면 처음 미리 낼 때는 좀 덜 내고 나중에 낼 때 많이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기간에 내가 어떻게 보면 세금 낼 부분을 계속 이연을 하기 때문에 이득이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정말 이제 이성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근데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평소에 조금 더 내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자를 나중에 더 받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자 없이 돌려받는 걸 더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돌려받는 거를 선호하는 쪽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돌려받는다는 것의 어떤 프레이밍 효과 때문에 그쪽으로 의사결정이 되는 그런 것을 또 우리가 이 조세 쪽에 세무 쪽에서도 쉽게 프레이밍 효과의 어떤 예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지 과부하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을 하다가 보면 사실 근데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미래의 여러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그 각각이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내가 평가를 하고 그게 이제 확률적인 평가가 될 수도 있겠죠. 평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내가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기대상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얼마인지를 이제 이해를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뭐 경제학적으로 또는 수학적으로 냉철하면서 가장 극단적으로 합리적인 그런 의사결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제학자나 처음에 이제 고전적으로 정책 이론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기대 효용이라는 것을 극대화하는 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정책을 재현하고 연구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 수많은 정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을 다 반영을 해서 어떤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니 대충 의사결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내가 여러 가지 정보가 복잡하게 있을 때 그것 중에 자기가 선험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정보만 취사 선택을 해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정보에 바탕을 해서 그냥 의사결정을 대충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휴리스틱스 어림짐작에 의한 뭐 의사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어림짐작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그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그 사람한테 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들어갔던 정보가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정보를 한 번에 다 정리해서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필요한 정보 자기가 이 정보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정보만 받아들이고 그거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처음에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인지적으로 내가 인식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과부하가 발생해 갖고 그걸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부만 반영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건데 요거를 우리 이제 실제 사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 여러 가지 이제 뭐 세금 신고서나 이렇게 여러 가지 세법뿐만 아니라 정보를 이렇게 받을 때요 그 안에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많은 정보를 사람들에게 다 주면 그 사람의 관련이 있든 없든 다 주면 이 인지 과부하 이론에 따르면 그 사람이 그 정보를 다 이해를 하고 세법의 모든 나와 관련된 모든 세법 내용을 다 이해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읽다가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부분 마음에 드는 거는 왜 마음에 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딱 인식이 되는 그 부분만 하고 그냥 인식을 하고 그거에 기초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인지 과부하를 경험할 수 있는 납세자를 이제 우리가 걱정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정말 어떤 납세자의 특성을 이제 그래서 이 과세관청이 미리 파악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중요할 것 같은 정보를 미리 골라서 알려주고 여기서 이제 강조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강조해서 이제 개별적인 정보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 개별화된 정보에 의해서 그 사람이 더 합리적으로 좀 더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인지 과부하 이론을 적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폴트 효과라는 것도 있는데요. 디폴트 효과라는 이론은 뭐냐면 사람들이 사실 의외로 알고 보면 처음에 어떤 정보를 딱 주어주고 나면 그 정보로부터 잘 바꾸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같이 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누가 처음에 뭐 메뉴를 고르는데 나는 오늘 설렁탕을 먹겠어
짜장면을 먹겠어라고 하면 그 다음 사람들이 쭉 따라가는 그런 것을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것처럼 사람들은 최초로 주어지는 옵션을 어떻게 선택하거나 그게 주어진 후에는 그 옵션을 잘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건 처음에 주어지는 옵션이라는 것을 잘 설계를 해서 이 여러 가지 세무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약간 좋지 않은 경우들을 예방하는 데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쓰는 방법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옵트인, 옵트아웃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여기서 옵트인이라는 거 보면 이걸 이용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납세자가 명백하게 나는 들어간다라고 선언을 하거나 선택을 하면 그걸 적용해 주는 게 이제 옵트인이고요. 그렇지가 않고 내가 뭐 나가겠다라고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은 그 사람이 계속 그걸 적용받게 머물러 있는 걸 옵트아웃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디폴트 효과를 어떤 방향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옵트인과 아웃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심리 회계라는 이론이 있는데, 여기서 회계라는 거는 이게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회계라고 번역을 하긴 했는데, 정확하게 보면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는 그런 번역입니다. 근데 이게 워낙 많이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바꾸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 제가 아래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 멘탈 어카운트라는 용어를 계정이라는 표현으로 바꿨는데, 이게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손실을 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거래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통합이 돼서 돼 있는 게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안에 내가 같은 금전적인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구분되는 항목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계정 안에서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하는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그 전반적으로 다 아우르는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진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래서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뭐 부가가치세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뭐 세정 서비스를 이용할 일이 많을 텐데, 신고를 한다거나 이제 뭐 납부를 한다거나 할 일이 많을 텐데, 그럴 때 여러 가지 매출과 관련된 것, 또 실제로 납부하는 것과 관련된 것들을 다른 계정으로 인식한다고 한다면 이걸 사실은 하나로 합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좀 이걸 하나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거다 해서 이 제도를 설계하는 거에 비해서 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선호, 호혜성, 이 두 가지는 약간 비슷하면서도 헷갈리는 건데, 뭐냐면 사회적인 선호라는 거는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선호, 다른 사람들이 이걸 더 원한다라는 것을 반영을 한다라는 것이 사회적인 개념이, 선호의 개념이 되겠고, 호혜성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혜택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나도 그것과 유사한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 호혜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되었든지 간에 사회적인 선호나 호혜성 이론에 근거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나의 어떤 이해관계, 나의 선호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반영을 하면 이 어떤 그 일반적인 그 행정 절차 또는 이제 세정 관련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제도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 행동과학의 그냥 일반적인 아주 추상적인 면에서 이론에 대한 거였고, 사실 이 행동과학이 과학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방법론 하나의 어떤 혁신에 있었습니다. 뭐냐면 실험을 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게 실험을 한다는 게 그게 어떻게 혁신이지,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새로운 거 해보려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뭐 이게 자연과학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실험이라는 개념이 일상적이지만, 사실 이 사회과학을 하거나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실험이라는 게 그렇게 익숙한 개념은, 실험이라는 용어 자체는 익숙할 수가 있지만 실험을 실제로 해서 뭐를 의사결정을 하고 아니면 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이게 그렇게 익숙한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이 행동과학에서 했던 거는 뭐냐면, 이 자연과학에서 발전시켰던 이 실험이라는 연구 방법론을 이 사회과학과 관련된 뭐 심리학, 경제학, 행정학 이런 부분에 이제 도입한 것이 되겠는데요. 그 실험 방법론의 핵심은 무작위 통제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영어로 Randomized Controlled Trial해서 RCT라고 이제 약자로 쓰는데, 이 RCT의 핵심 개념은 뭐냐면, 어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제도의 효과를 이제 한번 검증을 먼저 해보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를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실시를 하자라고 하면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좋은 결과를 예상하고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밀어붙였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상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 있냐면 이제 처음에 약간 소규모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제도를 한번 이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시범적으로 하는 집단에게 무조건 그냥 다 그 제도를 시행하는 게 아니라 이 할 제도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어떤 사람 소수의 집단에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 집단을 반으로 나눠서 그 집단 안에서 우리가 새로 시행할 제도 또는 정책을 실시할 집단과 실시하지 않을 집단을 무작위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게는 제도를 실시하고 한쪽에는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시하는 집단이 실시하지 않았던 통제된 집단에 비해서 어떤 다른 효과를 보이나 어떤 다른 영향을 받았나를 연구를 해서 그 제도의 효과를 검증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가장 효과적인 제도의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이 무작위 통제 실험의 어떤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작위 통제 실험의 두 가지 특징은 이제 앞에서 이 이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떤 제도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데 그 집단을 무작위로 이제 구분을 해갖고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무작위로 구분을 하는데 한쪽에는 그 제도를 실시하지 않아서 한쪽 그룹에 대한 통제를 해서 제도를 실시하는 그룹과 통제를 받은 그룹 사이에 결과를 비교를 해서 그 제도의 효과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약간 구분해낸다라는 측면에서 이 무작위 통제 실험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무작위 통제 실험이 가장 이제 널리 쓰이는 분야 중에 하나가, 요새 워낙 우리 요새 시국이니만큼 이 감염병 사태 때문에 이 감염병 사태에 대해서 뭐 백신이 개발되니 마니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 하다 보면 뭐 임상 실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임상 실험을 이제 이 생명과학 또는 의학 쪽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무작위 통제 실험을 씁니다. 뭐냐면은 어떤 처치, 어떤 약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무작위로 환자를 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환자가 200명이 있다고 그러면 10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쪽 그룹에는 신약을 지급을 하지만 다른 쪽 그룹에는 약을 지급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위약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 위약을 받은 그룹과 위약을 받은 그룹은 통제 그룹이 되겠죠. 그리고 신약을 받은 그룹은 어떻게 보면 처치 그룹이 되는데, 이 둘 사이의 효과를 비교를 해서 실제로 신약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를 이제 구분해내는 것이 이 의학 또는 생명과학에서 무작위 통제 실험을 쓰는 방법이 되겠는데, 그쪽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건강 문제를 직접 다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조세도 충분히 민감한 문제긴 하지만 그쪽도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렇게 민감한 주제 결과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작위 통제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무작위 통제 실험의 어떤 방법을 정책 연구, 특히 세정 분야의 연구를 하는데, 제도 개선을 연구하는데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를 간략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영국의 사례를 하나 뽑아봤습니다. 영국이 어떻게 보면 이 너치 팀 앞에서 이제 이 행동과학을 이용해서 행정 분야, 세무행정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행정을 개선하는 사례를 만든 그런 거를 처음 한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한 사례여서 뽑아봤는데, 이 제목에 뭐가 되냐면 사회적 규범을 강조한 세금 납부 고지서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회적 규범을 강조를 하는데 이 고지서 안에 여러 가지 문구가 쭉 들어가는데, 어떤 문구가 들어갔냐면요, 여기 보면 9 out of 10 people pay their tax on time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당신 여기서 사는 지역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어쨌든 10명 중에 9명은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런 문구를 이제 넣어서,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제일 기본 되는 고지서 양식 하나 뽑아와서 그런데, 이제 다른 문구에는 예를 들어서 이걸 조금씩 다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9명은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합니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당신이 사는 지역에서 이제 좀 더 강조를 하는 거죠. 당신이 사는 지역에서, 당신 주변에서, 당신 지인 중에서 10명 중 9명은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구를 조금씩 바꿔서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주변 사람들이 세금을 잘 내니까 당신도 이제 지금은 안 냈지만 내달라라고 이렇게 고지서를 보내는데, 이거를 할 때 이제 영국 국세청에서 HMRC에서 어떻게 했냐면 무작위 통제 실험을 했습니다. 뭐냐면 문구를 안 넣은 그룹도 있고, 보내는데 이
고지서를 보내는데 문구를 안 넣는 그룹도 있고 문구도 여러 가지 버전으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기본 문구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9 out of 10인 부분도 있고 9 out of 10 뭐 in your village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는 지역에서 그 뭐 10명 중에 9명은 낸다 뭐 이런 식으로 문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구를 넣어서 그 어떤 문구가 가장 효과가 있는지를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문구를 이렇게 추가를 했더니 기한 내에 납세하는 비율이 상당히 유의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떤 경우가 가장 그 효과가 있었느냐? 당신이 사는 지역에서 10명 중 9명은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합니다라는 표현을 넣었더니 가장 크게 납부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의의는 최초로 이 어떤 행동과학 지식을 활용해서 정책을 개선했던 사례고 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과학적인 지식, 당신이 사는 지역, 너의 어떤 사회적인 선호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해라고 넛질한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 무작위 통제 실험을 활용해서 가장 최선의 어떤 문구라는 것을 실제로 찾아내는 노력을 했었던 그런 의미에서 이 어떤 사업이 의미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정과 관련된 사례는 아니지만 좀 이게 정보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소개됐던 것이 있어서 제가 하나 여기 넣어봤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캐나다에서 이제 운전면허를 갱신하는데 캐나다는 운전면허 갱신을 뭐 우리도 대부분 그런 것 같긴 한데 실제 관청에 찾아가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관청에 찾아가서 하다 보니까 그 관청에서도 이제 뭐 그게 뭐 경찰서가 됐든 그의 어떤 지역에 무슨 우리 같으면 사무소 같은 게 됐든지 간에 너무 사람들이 몰리는 바람에 행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서 어떻게 결정하기로 했냐면 이걸 약간 온라인 서비스를 해갖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정보를 기입하고 시험을 간단히 치고 나면은 면허를 갱신을 해주는 식으로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냐면 그 하는 방법을 사람들 온라인으로 가라 그러면 사람들은 원래 그냥 뭐 차량 등록하거나 면허 해주는 그런 사무소를 가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실제로 온라인으로 안 갈 거라고 걱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온라인으로 가는 거에 어떤 장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무작위 통제 실험을 포함한 이 행동과학 이론 분야의 방법론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가장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환하는데 가장 효과를 줄까, 어떻게 안내문을 구성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를 줄까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이게 크게 두 가지를 실험을 했습니다. 두 가지는 뭐냐면 사람들이 정말 반응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시를 하는데 그 정보를 어떤 식으로 강조해야 사람들이 정말 반응을 하느냐라는 것을 하나 확인하고자 했고, 그럼 이제 그 정보를 어떤 식으로 제시하느냐, 네가 이익을 볼 거다, 손해를 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냐라고 해서 이 실험을 했는데, 이 구체적인 수치 결과는 잠깐 넘어가고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는 게 이제 기본 안내문이 되겠는데, 이 두 안내문 뭐 자세하게 돼 있고 영어로 돼 있고 심지어 옆에는 또 불어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여기서 딱 하나 확인하실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위아래 보시면 이 웹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을 아래에는 위에 기본에 비해서 아래 정보는 이 파란색으로 강조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도 여전히 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하는데 클릭, 프린트 앤 드라이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클릭해갖고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해서 등록을 하고 나면은 그냥 네가 네 차 알아서 운전해라 이렇게 내용이 했는데, 그 부분, 그러니까 온라인 등록 서비스, 갱신 서비스 연장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강조하는 거를 이렇게 그 편지 가운데에 파란색으로 강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강조를 하면서 그럼 뒷면에 이렇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떤 점이 좋냐, 또는 이용하지 않으면 너는 어떤 불편을 감수해야 되냐라는 것도 해갖고 어떤 정보를 제시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반응하나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강조를 하고 그 뒷면에는 강조하냐 아니냐가 있겠죠. 먼저 처음에 강조하냐 아니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강조하고 나서 강조하든 하지 않든 뒷면에 이제 추가적으로 정보를 주는데, 할 경우에 얻는 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었고, 아니면은 하지 않을 경우에 네가 감수해야 되는 불편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웹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네가 얻을 수 있는 이득, 그래서 뭐 그 면허 갱신하는 그 사무소나 경찰서까지 갈 때 뭐 어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이런 이점을 설명해 주는 양식이 하나가 있었고, 다른 양식에서는 또 어떻게 했냐면
가서 하게 되면 가서 운전해서 가는데 평균 20분이 들고 기다리는데 평균 또 15분이 들고 또 사람 그 거기 있는 이제 그 담당자한테 얘기하는데 또 5분이 들고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떤 비용 추가적으로 내가 실제적으로 가서 사무소에 가서 서비스를 등록을 하거나 이용할 경우에 드는 어떤 비용 같은 거를 이렇게 쭉 열거하는 그 두 가지를 그러니까 어떤 이점을 강조하거나 손실을 강조하는 이 두 가지를 만들어서 그럼 이제 총 4가지의 경우가 있겠죠. 요 4가지의 경우를 사람들에게 이제 무작위로 발송을 해서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가장 그 잘 온라인으로 갱신했는지 실험을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강조를 하면서 이점을 정보를 강조를 해주면서 그 중에서 네가 얻는 이익을 강조했을 경우에 가장 온라인 이용률의 증가폭이 컸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수수료를 많이 절약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사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 제언 부분은 시간이 좀 경과됐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작위 통제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연구를 좀 하는데 그런 어떤 근거를 좀 마련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동과학 방법론의 하나인 이 무작위 통제 실험을 해서 다른 나라의 사례처럼 실제로 실험을 해서 실제적으로 가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분야의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하면 좋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 약간 요거를 막는 어떤 이유도 법적인 어떤 제한 조건도 없겠지만 이걸 그렇다고 하라는 어떤 그런 저희 법률적인 근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근데 또 이 사실 무작위 실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납세자가 됐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대상으로 또 이렇게 무작위 통제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나중에 그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무작위로 어떤 정책을 받을지 효과에 받을 어떤 정책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이제 결정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무작위로 한다는 게 뭐냐면 이걸 무작위이기 때문에 이게 결정이 되기 전에 내가 그 대상이 된다 아니다 결정이 되기 전에 그 사전적인 의미로는 공평한 게 되겠습니다. 그 사전적으로는 공평한데 마치 내가 복권을 사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정책 대상이 될 확률에서 뭐 10%다라고 하면 그 10%는 모든 사람이 다 갖기 때문에 사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공평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후적으로 결정이 이미 됐다라고 한다면 누구는 됐고 누구는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실 그 누구는 적용을 받고 누구는 적용받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또 사후적인 어떤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 제기 또 윤리적인 문제 제기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법적으로 명확히 근거를 마련한다라고 한다면 특히 예를 들어서 뭐 국세기본법 같은 데다가 무작위 통제 실험 등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론을 활용해서 세제 또는 세정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런 우리가 이제 정책적인 실험을 통해서 제도를 더 잘 앞으로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예를 들자고 한다면 그래서 온라인 신고 사이트 웹사이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 대표적으로 홈택스나 위택스 같은 것들이 되겠죠. 이런 데서 이제 앞에 영국에서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거기서 처음에 우리가 들어가면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잘 내도록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텐데 팝업 창이 뜨는 거죠. 근데 그 팝업 창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정말 좋은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선언적으로 어떤 특정한 문구가 좋겠지라고 생각하고 가정을 하고 그걸 이제 쓰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좋은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 문구를 설계하는 것이 좋은지를 이제 정말 여러 가지 문구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 문구가 어떻게 보면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함으로 인해서 이제 실험을 통해서 비교 검증을 하고 가장 효과적인 것을 골라내서 이제 모든 국민에게 그러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이게 첫 번째 정책 제언이었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행동과학의 기본적인 지식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이제 그 세정 웹사이트들이 있는데 거기서 메뉴들을 단순화하고 그 기능사의 연계성을 강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든 정보에 다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지 과부하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화하고 사람들이 정말 쓰고 관심이 있어하는 정보를 위주로 해서 재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신고 기능이라는 게 우리 보면 처음에 신고하러 들어가면 처음에 홈페이지 하나가 딱 뜹니다. 한 페이지가.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정보를 그냥 다 내가 한 번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한 번만 하는 개인 납세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 위압감을 느끼고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가 있는데, 그거를 좀 약간 부드럽게 바꿔주는 겁니다. 친화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보를 사람들이 넣는데 그걸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대화 방식으로 컴퓨터와 채팅하듯이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정보를 넣게 되면 그 정보가 자연스럽게 그 신고 페이지에 들어가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신고 기능을, 대화형 신고 기능도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행동과학 이론 중에서 우리 프레이밍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정보에 기초를 해서 처음에 어떤 게 주어지면 프레이밍이나 디폴트 효과 이론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잘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세청에서 많은 이제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그냥 그 어떤 신고해야 되는 부분을 알아서 채워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과세관청이 파악하고 있는 정보에 한해서 최선의 어떤 정보를 미리 제시를 해주고, 그걸 사람들이 약간 개선을 해서 신고하는 방향으로 해서 어떤 납세자가 그 세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좀 덜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미리 체험 서비스의 형태로서도 제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 체험 서비스는 지금도 이제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미진한 세목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계속 확장해 가면서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아울러서 이제 세무 신고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게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혹시 네가 이거 실수한 거 아니니? 정보가 좀 약간 공이 하나 더 들어간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약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번 검증을 해서 알려주면, 이렇게 그 납세자가 원치 않게 이렇게 공을 하나 넣거나 지우거나 이렇게 의도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실수를 약간 개선하는 그런 서비스도 과세관청이 확보하고 있는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제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앞에 그 영국이나 그 캐나다의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안내문들, 그 사용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시할 때 그 정보를 제시하는 방식을 좀 약간 이 행동과학 정보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다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납세자의 어떤 특징을 파악해서 그 납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 안내 서비스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발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 신고라는 것을 이제 납세자들이 이용을 하는데, 이 메뉴를 단순화하고 기능 간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아무래도 이제 납세자 친화적인 그 납세자의 편의성을 좀 제고하는 그런 방식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한 예로서 대화형 신고 기능이나 미리 체험 서비스 또는 신고 오류 사전 예방 서비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쨌든 과세관청이 많은 정보를 확보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활용해서 납세자의 어떤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플러스 뭐냐면 이 행동과학의 핵심은 행동과학의 이론에 해당되는 뭐 프레이밍이 됐든 뭐 디폴트가 됐든 그것들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그것들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건 그냥 우리가 그냥 선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게 영국에서 그랬고 뭐 캐나다에서 그랬고 미국에서 그랬고 어떤 다른 나라에서 그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나라 납세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정보의 제공 형태, 그 활용 형태는 꼭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을 만들었을 때 그런 것들을 이런 실험의 방법을 통해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명확히 법적 근거를 만들고 그 실험을 통해서 가장 최선의 어떤 대안이라는 것을 이 실증 자료에 근거해서 찾아내는 노력을 통해서 정책을 개선하면 국민들 그리고 납세자들의 어떤 편의성이 더 제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충분히 다 활용을 하셨는데요. 사실 행동과학의 다양한 기법들을 우리 세무행정에 도입을 하면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작년에 2019년 국세행정 포럼 당시에 우리 발제자께서 발제를 하셨고, 제가 그 자리에서 토론자 패널로서 참여하여서 토론도 했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저 이제 경영학 박사 논문을 2001년도에 썼는데 그때 바로 그 카네만과 티버스키 교수님의 그 프로스펙트 이론을 활용을 해서 그 이론이 아까 말씀하신 손실 회피 성향에 대해서 그 개발한 이론인데 사람들은 손실 상황에서 더 고통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우리 세제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이득 상황으로 보고 추가 납부해야 될 상황을 손실 상황으로 보고 실험실 연구를 해서 제가 논문을 썼었던 기억이 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반갑고 이제 좀 의미가 있는 주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발제자께서 지금 거의 40분간 그 발제를 충분히 해주셨고 이제 토론자 3분이 계신데 토론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우리가 충분히 시간은 맞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토론 순서는 여기 우리 유인물에 되어져 있는 순서대로 먼저 우리 윤재원 홍익대학교 교수님께서 먼저 하시고 다음에 장재영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님 그다음에 황장훈 세무사회 조세대 연구원께서 이렇게 차례대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재원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의 윤재원 교수입니다. 오늘 이제 좋은 논문에 대한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우리 학회장님과 또 그 학술 운영위원장님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잘 알고 있으신 것처럼 어느 나라에서든지 이제 과세관청은 세입 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2가지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첫 번째가 성실 납세를 지원하는 서비스 기능이 되겠고요. 2번째는 이제 공정한 징수와 불공정 탈세 또는 체납을 대응하기 위한 집행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어쩔 수 없이 과세관청을 중심으로 해서 법 집행을 중점적으로 세정을 이행을 해왔었는데요. 최근에는 납세자를 중심에 세우고 납세자가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과세관청이 고민해서 제공을 하고 또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과세관청이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수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납세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과연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아마 가지시게 될 거예요. 그런 제약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납세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이 과거의 관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디지털 기술이 아주 크게 압도적으로 발달하면서 많은 납세자에게 과세관청이 편리하고 그다음에 쉬운 그러한 납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었다라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세관청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납세자를 이해하려는 진정성을 가지고 체계적인 전략과 노력을 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행동과학적 이론과 여러 가지 제시한 방법론, 사례 등은 매우 시사점이 있고 행정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자세하게 발표해 주신 이론적인 내용과 또 대안들을 매우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어떤 토론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행동과학 기반의 여러 아이디어들을 우리나라 납세자 중심의 세정에 어떻게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전략적인 구도를 가지고 저의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 일단 우리나라 국세청은 어떤 세정혁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어떤 선진화 사례를 가지고 있는지를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도 9월 15일자에 국세청이 이제 새로운 세정혁신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도 하반기에 신임 국세청장이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이제 새로운 어떤 플랜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 두 가지 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실납세 지원과 공평과세 구현의 두 축을 가지고 있고 미래지향적 혁신을 해나갔다라는 그런 그림을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주제 발표의 내용은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는 서비스 혁신 추진, 이 부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보도자료에서 이제 발췌한 것인데요. 제가 근데 납세자 입장에서 그러면 내가 편안하게 납세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제 납세 의무가 무엇인지를 콕 집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것을 알고 신고와 납세 의무를 이행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으면 제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사전적으로 상시 납세 의무를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더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세 가지 관점에서 현재 국세청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신고 납부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그 맞춤형 마이 홈택스 고도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희 홈택스 시스템이 굉장히 선진적인 그런 제도이긴 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인지 과부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럼 범용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홈택스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이 홈택스로 들어가게 되면 내 신고 의무는 무엇이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뭐를 팔로우할 수 있는지를 이제 안내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작년에 좋은 연구를 해주셔서 말씀하신 뭐 AI 신고 도움이라든가 문답형 신고 이런 것도 도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신고 납부의 문제 해결이 향상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이것만으로는 이제 해결이 불가능하니까 납세자의 눈높이에 부응해서 국세 상담과 민원 서비스를 혁신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영상 매체 중심의 세무 콘텐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생 소통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사실 우리 국세청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 그 과세관청이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 중심의 전략적 사고로 전환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납세 만족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다를 설정을 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파악하고 고민해서 그것을 제공하려고 하는 방법론을 후행적으로 개발하는 이런 전략적 사고의 전환이 있으면은 더욱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올해 이 계획이 조금 더 선진적인 것은 이런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일시 조직이긴 하지만 납세 서비스 재설계 합동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요. 업계의 의견을 들어서 행동과학적 접근 방법 등을 대거 수용을 해서 내용과 절차를 재설계하겠다라는 플랜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기 되게 아쉬운 점은 서비스 관리라는 것은 이렇게 한 번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서비스 관리를 위한 항구적인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서비스 전문가를 충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내용과 프로세스만 재설계한다고 해서 잘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결국 이것을 이행하는 국세 공무원들이 이러한 마인드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트레이닝과 관련되어 있는 계획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선진화 계획을 제가 조금 살펴봤는데요. 마침 미국에서 2019년도에 이 통합 선진화 사업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미션을 보시면 그 탑 퀄리티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텍스페이어를 첫 번째로 두겠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수준은
프라이빗 인더스트리와 맞추겠다라는 지향점을 갖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아까 저희가 봤던 그 우리나라 국세청의 전략 모습과 조금 다른 점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4개의 추진축을 가지고 있는데 병렬적으로 구성하지 않고 서로 통합되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에 텍스페이어 익스피리언스가 있습니다. 납세자의 경험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도 보시면 이렇게 두 손 모아가지고 보석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 가장 크게 부각되어 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찾아봤더니 미국에서는 2019년도에 텍스페이어 퍼스트 액트라는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더 나은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법이 설계가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국세청 내부에는 TFA 오피스가 신설이 됐고 이 계획은 10년짜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3가지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그 서베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가장 그 중심에 있는 납세자의 경험을 어떻게 양질로 만들 것이냐에 관한 것을 그 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트레이닝할 것인지 또 어떻게 조직을 재설계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있고요. 이런 연구 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고 이것을 의회에 보고할 계획을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과세 완청도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위한 어떤 미션을 한번 재정립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조직과 인력 프로세스를 그에 맞춰서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 관점이 필요하고 또 비즈니스 관점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적 단순한 신고를 하는 개인 근로소득자나 영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안내부터 상담, 신고, 납부까지를 개인화해서 충분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그냥 간편하게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법인이나 고소득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디지털만으로는 서비스가 될 것 같지 않고요. 결국 법인의 유형별로 그 각 유형이 원하는 서비스를 발굴해서 납세자뿐만 아니라 그 납세자를 대리하는 대리인을 위한 온 오프라인 소통 강화형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납세 약자를 위해서는 별도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디지털이 전면에 나서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 강화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산과 그다음 체계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결국 이런 것이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지금 우리나라 수준에서 당장 이러한 전략적인 변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다만 그런 전략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회나 아니면 국민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런 세미나가 그런 것에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임재영 교수님 몇몇 정책 아이디어까지 제시해 주셔서 아주 토론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장재형 법무부 1촌 세제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행동과학 또 이제 심리가 사람의 의사결정이나 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거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보고 굉장히 흥미롭게 그 연구 결과를 봤는데 한 가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 혹시 포인트가 있다면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세무행정에 넣지 그러니까 세무행정을 좀 더 편하게 좀 발전시키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좀 더 큰 거대 담론에서 이런 행동과학의 이론들이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행동과학의 이론은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 속에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프레이밍이나 또 손실을 회피하거나 호혜성이나 뭐 이런 식의 마음 속에 어떤 생리적인 모듈이 존재하고 그런 모듈이 결국 인간의 의사결정과 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논의로 이해를 했고요. 그렇다면 제 마음속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손실 회피나 호혜성이나 프레이밍 뭐 여러 가지 7가지인가 8가지 원칙을 말씀하셨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원천적인 것이다 이렇게 전제하셨는지 아니면 그게 사회화 과정에서 획득된 건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게 존재한다고 전제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연 그게 서양에서 있었던 미국 혹은 뭐 유럽에서 있었던 실험의 결과에서만 확인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똑같은 실험의 결과로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인지가 전제가 되는 게 필요하다고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어떤 국가적인 입장에서 이런 마음의 모듈 혹은 인지적인 요소들이 국가적인 입장에서만 확인돼야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실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런 마음속에 있는 모듈들이 존재하는지 우리나라도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매우 흥미롭게 진행될 수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이런 방향의 연구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식의 논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세무행정의 개선에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좌장께서도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연 환급을 많이 해주는 시스템이 사회에서 환영을 받는가 아니면 미리 징수를 조금 하고 나중에 추가 징수를 하는 시스템이 더 환영을 받는가 하는 것들은 손실 회피의 측면에서 충분히 분석이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조세 정책을 구성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뭐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세금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행동과학적인 인지적인 측면에서 동일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양도세와 종부세 중에 아까 말씀하신 프레임 중에 심리 회계에 따르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세금을 내야 되는 종부세가 납세자에게 환영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양도 차익이 발생한 과정에서 납부되는 양도소득세가 환영을 받을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지금까지 조세 이론에서 크게 다뤄보지 않았던 측면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납세자들의 불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동일한 차원에서 뭐 드월킨이나 롤스가 예전에 소득세율에 대해서 무지의 장막 뒤에 있을 때 몇 퍼센트의 소득세율이 바람직한 것인가 뭐 이런 데 대한 심리적 실험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런 심리적 실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본원적인 마음속에는 우리 한국 국민의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의 소득세 체계가 환영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결해서도 충분히 해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휴리스틱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상속세율이 현재와 같이 고액 자산가에게만 부과되는 경우에 그런 제도가 존속 가능한 것인가? 그럴 때 제도가 과연 국회의 견제 기능과 연결됐을 때 견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서 제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인가? 뭐 핀셋 증세에 대해서도 동일한 프레임을 적용해서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발제자님께 단순히 세정 측면에서의 일정한 개선 사항을 사용하는 데만 행동과학이 사용될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거대 담론에 대해서도 동일한 프레임을 사용해서 좀 더 바람직한 조세 제도 및 체계를 구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의문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재영 세대팀장님께서는 이제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조세 제도에 관련해서 이 행동과학을 좀 접근에 접목을 시켜서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 황장훈 세무사회 조세제도 연구위원. 네,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 회계제도 연구위원 황장훈 세무사입니다. 일단 흥미로운 주제를 발제해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행동과학을 활용해서 납세자의 세정 편의를 높이자는 그런 주장에 대해 특별한 반대 의견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올바른 방향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저희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발제자께서 지적하신 해외 사례나 온라인 그 세정 현황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그거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행동과학론을 접목해서 우리나라 세정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정 편의 향상에 따른 저희 세무 전문가들의 어떤 역할이나 관심 이런 부분은 어느 방향으로 두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해외 사례는요. 영국은 세금 납부 고지서에 사회적인 규범을 강조하는 문구를 삽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미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마 그 학교에 계시거나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이 납부서를 직접 받아보시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이 납부서를 받아보시게 될 겁니다. 여기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은 바로 지금 내는 거다. 미루지 말고 이미 이런 문구를 잘 삽입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캐나다의 경우에 온라인 면허로 갱신을 하게 되면 그 이득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미 지방세긴 한데요. 자동차세를 원래 1년에 2번 내는데 1년에 한 번 묶어서 내면 할인해주는 그런 이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여전히 메뉴는 단순 열거식이 맞고요. 하지만 워낙 국세 행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내용을 나열하지 않고는 운영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과학론을 활용해서 그 납세자의 세정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먼저 호혜성을 적용한 아이디어입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낸 세금이 본인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기대를 좀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얼마나 자기한테 그 세금이 돌아오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본인이 적용받은 그 세액 공제, 세액 감면, 비과세 금액 이런 금액들을 데이터를 묶어서 다음번 과세를 할 때 그 해당 납세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지과부인데요. 중요 정보를 강조할 때 아직까지도 그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 부가가치세가 간접세라는 그 개념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납세자하고 담세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의 세금은 아니지만
담세자를 대신해서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교육을 하는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납세자의 세정 편의가 계속 향상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서비스가 고도화되는 이런 시점에 그 세무 전문가들이 어떤 분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발제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늦어질 것 같았는데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다행히 시간은 지금 한 5시 3분이라서 3분 정도 초과가 됐는데요. 일단은 혹시 후로에서 질문 있으신가 보고 한 두 분 정도 질문 받고 난 다음에 종합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우리 나성길 고문님. 예, 안녕하십니까. 나승길입니다. 오늘 그 우리 학회 20주년 기념식에 오늘 정말 중요한 이 주제를 다뤘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6월 말로 공직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세무서장으로 이제 공직 생활하면서 그 신고 관리 주로 신고를 받는 입장에서 오늘 이 주제하고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주제가 대단히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 국세청이 세무행정의 어떤 핵심이라는 측면에서 또 계속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공감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개 이제 5월달 되면 종합소득세와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인해서 세무서는 정말 바쁘죠. 아마 여기 우리 계시는 많은 세무사님들도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그 복잡한 가운데서 국세행정이 잘 그래도 흘러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상당히 처음에는 상당히 추상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특히 또 토론자분 특히 윤재영 교수님께서 또 우리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 또 설명해 주시고 또 두 분의 또 토론자께서 또 좋은 내용 제안을 해 주신 것을 통해서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좀 더 이 주제가 좀 더 가까이 다가왔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실무적으로 행정에 있으면서 우리 보면 세법 내용에 정말 복잡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가시범위 확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임대소득 올해부터 가시범위 확대로 인해 가지고 정말 세무행정은 앞으로 갈수록 복잡해지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국세청이 예를 들어서 납세입력 비용을 줄이고 또 납세자가 보다 편안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오늘 이 주제가 뜻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신고 잘 하십시오가 아니라 신고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체계가 우리가 앞으로 우리 나가야 될 방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 예컨대 대아형 신고도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시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되게 어렵죠. 그래서 그 이제 올해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대아형 신고 핸드폰을 통해서 신고하는 시스템을 쉽게 개발해서 많은 효과를 봤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주제가 우리 앞으로 우리 국세 행정 발전에 큰 기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표자와 토론자 제안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문님께서는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일단 우리가 시간이 많이 한 5분 정도가 경과된 관계로 일단은 질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종합해서 우리 발제자께서 혹시 다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부족한 연구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여기 여러 가지로 여러모로 토론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장재영 팀장님께서 이게 굳이 세정 분야로만 그 제도 설계, 세제 설계
분야까지 이제 좀 확장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앞으로 연구를 해나가면서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재영 교수님이랑 황장훈 세무사님이 그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사례에서 부족한 부분을 좀 최근 사례 위주로 해서 많이 그 최근 사례와 좀 더 구체적인 고지서 이렇게 정보 이렇게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례에 대한 정보를 주셨는데요. 그런 내용들도 앞으로 잘 반영을 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일선에서 그 우리 납세자들을 대리해서 세무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최근의 세무 행정은 정말 어느 나라에 못지않은 선진 세무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그 앞서가는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우리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말 많은 정보가 있고 또 너무나 많은 서비스를 해주려고 국세청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앞서가는 국세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정말 너무나 많은 정보를 주려고 하다 보니 그야말로 인지 과부하가 일어나는 지경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나 법인세 신고를 할 때 보면 신고도움 서비스란 정보를 줍니다. 근데 그 정보가 10장이 넘어요. 10장이 넘는 정보가 흘러나오다 보니까 정작 봐야 될 정보는 못 보고 뭐 개정세법에서부터 너무나 많이 나와서 이건 너무 과잉 서비스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이제 행동과학을 좀 도입을 해서 좀 더 앞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국세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이 주제 행동과학과 세무행정의 주제의 발표 및 토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